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재무회계 이정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기본 이론 공부를 해볼 텐데요. 책의 1장의 재무회계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까요? 자, 재무회계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어떤 걸 일단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죠? 자, 일단 우리 회계를 크게 세 개로 나눴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출발,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식별이 되면 그 다음에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는 걸 분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계가 이루어지면 분계장을 지나서 총계정 원장으로 갈 거고요. 자, 이렇게 다 가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될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 작성은 교재 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라고 하고요. 자, 회계원리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이런 이론들은 재무회계에선 다루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주 한 문제 정도는 회계는 뭐였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라는 건데, 자, 결국 회계는 이렇게 회사에서 만든 회계 재무제표를 누구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쓸모있는 의사결정을 하게 해보자 라는 게 회계의 목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의라고 봐도 되는데, 이때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세 개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게 기업 외부겠죠. 그 다음에 기업 내부 경영자한테 제공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세당국에다 제공하는 게 있을 건데, 이때 기업 외부에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재무회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학사 3, 4단계에서는 이 재무회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겁니다. 회계원리를 지나서. 그 다음에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한테 제공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관리회계였고요. 이건 여러분이 2단계에서 이미 거쳐왔죠. 그 다음에 과세당국에다 제공하는 게 세무회계 관점입니다. 그래서 크게 요거 세 개를 구분하는 거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절에서는. 자, 이렇게 제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회계는 해가지고 정보 이용자. 자, 정보 이용자가 사정에 정통하여. 자, 사정에 정통하여란 말 여러분한테는 조금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일 텐데,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자,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말을 한다. 이게 회계라고 보겠다라는 거고요. 거기 보면 이제 부기하고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부기는 뭐였어요? 단순하게 장부에 기록하는 거를 말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회계의 근간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면, 단식 부기가 있었고 복식 부기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는 어디에 근간한 거예요? 그쵸, 복식부기에 근간을 해서 얘는 이제 원인하고 결과를 구분해 보자 해서 이거 보고 거래 이중성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나눠봤더니, 원인하고 결과 나눠봤더니 차변하고 대변은 항상 같더라. 이게 뭐였어요? 대차 평균의 원리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자,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여러분이 회계원리를 생각하면서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비교해서 회계는 뭐냐라고 이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회계를 의의를 줬다고 하면, 그럼 이제 회계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하느냐? 회계의 의의하고 비슷하죠.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더라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뭐가 또 나오게 되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외부에는 뭐 주주를 비롯해서 채권자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 이때 투자자 안에는 잠재적인 투자자들까지 다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계에 접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자,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의 가장 큰 차이점. 자,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건 어디였어요? 그쵸. 자, 이 사람들 다시 생략을 시킵니다. 자, 신뢰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더라. 반면에 관리회계에서 중요했던 건, 그쵸. 목적 적합성이 됐어요. 그래서 신뢰성을 중요하게 하다 보니 필요한 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자, 원칙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원칙이 있었어야 되죠. 이때 원칙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있었고요. 이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마련한 게 기준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준이 하나뿐이었단 말이죠. 뭐가 있었어요? 그쵸. 일반 기업회계 기준. 자, 얘가 있었는데 이제 회계가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상장된 회사들이 받아들이는 그죠? IFRS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재무회계 관점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도대체 국제회계 기준은 왜 도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걸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한국 채택형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KIFRS를. 그래서 이게 왜 도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책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개념책에 목적해가지고도 쭉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한 번씩 읽어보면 쫙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재무정보에서 보면은 재무제표에서 다루는 정보들 다시 한번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절에서 정리를 할 거니까 이것도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회계가 갖는 사회적 기능이 뭐냐 해가지고 전자공시제도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재무제표는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공공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어디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다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상장된 회사들은 이제 IFRS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공시가 다 됐는데, 자, 공시가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해가지고 굵은 글씨로 표현해 놨죠. 자,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공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문 등이 안 좋게 나와서 이제 그거에 대처하느라고 공시를 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나 자, 이런 것들 자진해서 밝히는 자진 공시 이런 게 있다더라라고 해서 종류 정도는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풀이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목적이 뭘까, 이 회사들이 이렇게 공시를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기능을 좀 정리를 책에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국제회계 기준이 나왔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도대체 왜 도입을 했을까? 그래서 나와 있는데, 자, 굵은 글씨로 나왔네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내부 감사로는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외부 감사를 도입을 했는데, 자, 이 적용 대상 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회계 처리에 적용하는 기준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인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도입되는 것들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제 참고적으로 IFRS가 개정이 될 건데 어떻게 방향이 바뀔 거냐라고 해서 재무제표 표시에서 손익계산서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업의 활동을 크게 우리가 세 개로 나누잖아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눴는데 그 각각의 활동에 따라서 구성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이번의 취지입니다. IFRS가 개정된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 성과 지표를 공시를 더해줘라라는 거.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높여주고 투명성 당연히 강화시켜라. 그 다음에 공시 요구도 확보를 해라. 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차이점을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까 이미 설명했던 회계의 세 가지 분야에서 나와 있죠. 요거를 정리를 해놓으면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해봤던 거예요. 회계원리에서 이미 많이 했으니까요.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놨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는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를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가 2단계에서 여러분 이미 힘든 과정을 겪었죠. 원가 관리회계를 한꺼번에 공부를 했거든요. 굳이 쪼개보자면 원가는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토대로 의사결정,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관리회계입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하고 뭐 표준원가 도입해서 실제 원가하고 비교해가지고 성과 동기부여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도 하고 이런 것들 전부 의사결정이 필요한 건 다 관리회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두 개를 구분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더 알아두기 위해서 보면 이제 회계감사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결국 얘가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외부감사가 도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감사라는 걸 하더라. 그래서 회계감사가 여러분이 흔히 아는 이제 공인회계사가 투입이 돼서 회계감사라는 걸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 4가지 의견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까지는 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적정 의견이고요. 적정 의견 받았다고 해서 좋은 회사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작성이 됐느냐를 보는 게 적정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거절 당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여기에도 특별하게 어떤 뭐 재고 관리를, 재고 조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의견 거절을 당하기도 하더라라는 거를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회계에 의해서 또 뭐 사회적 기능하고 연결해가지고 1절에서 설명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2절에서 보면 재무보고의 개념 체계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하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는 이제 회계의 목적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 모든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정보가 비대칭되는 걸 막자라는 거죠.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주자 정보에 대해서. 그런 게 2번에서 설명이 됐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 이런 것들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나 사건, 이런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재무보고의 목적이 됐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죠. 여기 지울게요. 자, 2절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질적 특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회계 정보가 갖는 질적인 특성이 뭐냐라는 걸 구분해 보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근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재무정보가 유용하려면 목적이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개로 나누세요. 자, 목적 적합해야 되고, 이렇게 가지치기로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생각날 때 훨씬 좋습니다. 일일이 쭉 외우는 것보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죠? 충실한 표현. 모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2개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 밑에 이제 더불어 재무정보가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적시성 있고 이해 가능하고, 이건 뭐예요? 보강적 특성이죠. 이게 플러스에서 보강적인 특성 4개를 기억을 해놓으면 된다더라 라고 해서, 자, 이제 책에 하나씩 나와 있어요. 자,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2개로 나눠졌고요. 목적 적합,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 2개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목적 적합하려면 여기 또 합으로 3개가 필요했죠. 자, 요 3개도 또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 이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측 가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나와 있는 게,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이제 피드백 가치라고도 했는데, 확인 가치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같은 뭐 의미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예측을 해서 그게 결국 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 가치, 거기에 플러스 하나. 자, 중요성. 자, 외워야 된다고 하면 중요성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에 중요성이 들어가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 밑에는
자,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 없는 서술이 있어야 되더라. 요거는 이거 세 개는 그냥 있다더라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강돼서 보강적 성질이 4개가 있죠. 그래서 또 기억해 놓어 볼게요. 첫 번째가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 나와 있는데 얘는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해야 되겠고요. 기간별 비교도 가능해야 돼요. 자, 기간별 작년 대비, 전기 대비 단기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비교, 뭐 전전기 대비해서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지 추세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런 거는 기간별 비교하면 추세 분석이 가능하더라. 즉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는 재무제표 비율 분석까지도 뒷부분에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도 좀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와 이제 경쟁 상대에 있는 거래처를 비교를 한다거나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검증 가능성도 보강적인 특성입니다.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더라. 단어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뭐뭐부터 뭐뭐이다라는 거는 여러분 읽어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시성.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적시성.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적시성을 우리가 목적 적합성에 연결해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에 보강적인 성질로 적시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성하고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가 있어요? 이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보 이용자들이 누가 봐도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거기에 복리후생비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회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회계를 몰랐던 사람들도 복리후생비는 누구를 위해서 쓴 돈이다라는 걸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직원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이해 가능성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질적 특성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이 되겠고, 여러분이 그동안 기억했던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기억했는데 이때 적시성은 보강적 특성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이 해서 나와 있죠. 자, 회계원리에서 배웠던 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재무회계는.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제약으로 원가를 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포괄적 제약 요건이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이것도 전제를 해놔야 되겠죠. 자, 이거는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더라. 기업은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 기간에서는 영원히 존속할 거다라고 보는 게 계속 기업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상 가능한 기간에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예상 가능한 기간. 영원히 존속할 거지만 그래도 예상 가능한 기간이 있다더라. 이게 이제 단어가 좀 배치돼서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바탕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사적 원가주의. 그 다음에 뭐죠? 감가상각비.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언젠가는 1년 안에 망할 거다라고 예측하면 바로 다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히 존속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내용연수라는 기간 동안 비용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도 마찬가지죠. 자, 수익비용 대응. 이것도 계속 기업의 기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가정에서. 그 다음에 유동성 비율법. 현금화되는 속도대로 하겠다. 자, 유동성 비율법은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하나요? 늦은 것부터 하나요? 그렇죠. 빠른 것부터. 그래서 현금을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장 먼저 보고를 하더라. 자, 이런 것들을 계속 기업의 가정이죠. 자, 가정에서 다루는 어떤 핵심적인 단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보면 이제 개념 체계 해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죠.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는 걸 개념 체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요게 만약에
IFRS하고 서로 상충한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충돌하면 IFRS를 우선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굵게 표시된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서 그런 거 위주로 한 번씩만 더 봐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공부하는 시기가 꽤 긴데 미리미리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굵은 거 위주로 이렇게 짧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폭을 매번 줄이는 거죠. 한 번 정독했을 때, 두 번 정독했을 때, 세 번 정독했을 때 정리하는 페이지 수가 갈수록 얇아지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재무제표는 크게 약자로 FS라고 쓰겠습니다. 크게 5개가 있었어요. 자, 일단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재무상태표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 이렇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5개를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재무상태표 하면 일정 시점이 포인트고요.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서 뭘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상태를 보는 거죠. 자, 자산. 그리고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차변대변 나눠서 공부해버리면 좋아요. 자,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해서 플로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플로우 개념이 되겠고요. 따라서 요거만 스탁 개념이라고 해서 잔액을 다 보여주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하면 둘 중에 동태적인 보고서는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동태적 보고서라고 표현해서 얘는 이제 수익하고 비용 가지고서 자, 수익은 항상 개변에 발생하고요. 비용은 항상 차변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발생주의 회계로 인해서 기말에 소멸되는 때도 있더라라는 거. 자, 그리고 기업에 뭘 보여주는 표죠? 그렇죠.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표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고 동태적 보고서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스탁 개념이라고 해서 얘는 정태적 보고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잔액들을 올해 다 소진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시키죠. 자, 얘네들은 이월시키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에서 되게 다루는 부분은 3번의 현금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얘는 발생주의 회계를 취하지 않고 현금주의 회계를 채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을 얘는 발생주의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했잖아요. 걔를 다시 한번 현금주의로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현금흐름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자본변동표는 이제 자본의 크기가 변하거나 뭐 소유주 지분이 변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1번부터 4번까지가 숫자로 보여주는 정보다라고 해서 정량적 지표다라고 표현을 해요.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 근데 숫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정기에서 현금이 1,000원이 있었는데 요번에 뭐 현금이 5,000원이 됐다. 뭐 어떤 특정한 계정 과목이 이랬을 때 금액으로만 보여주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알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서술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주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해주는 정성적인 지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하나씩 좀 보면은 자, 책에도 나와 있죠. 자, 전체 재무제표 해가지고 다음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기말 재무상태표. 자, 얘는 기말이라고 표현했죠.
기말에 잔액을 보여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주석 같은 경우에는 유의적인 의미가 있는 회계 정책이라든지 이런 설명들로 써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회계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제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 가장 이른 비교 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비교가 가능한 가장 빠른 재무상태표까지 같이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된다. 자, 가중치 주지 말고 동등하게 표시해줘라라는 거.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회계원리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굵은 거 위주로만 체크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자본의 정의 같은 거야 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만 정리해 보면 되겠고, 자, 자본은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순자산이 좋은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다라는 거죠. 자산이 좋은 거는 얘는 크기를 말을 한 거잖아. 기업 규모를 말을 한 거여서 여기 안에 포함된 부채가 많다고 하면 그 회사는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실제 회사를 평가할 때는 순자산, 즉 자본이 좋은 회사를 평가를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손익계산서는 자, 기간, 특정한 기간이죠. 자, 플로우 개념이라고 했고요. 자, 기업의 경영활동, 즉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을 말을 하더라라고 해서 수익하고 비용 비교해서 수익이 크면 이익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비용이 크면 손실이 날 거다라고 했고요. 자, 기타 포괄손익을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것도 이제 회계원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는 생각 안 했던 부분이고, 재무회계에서는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단기순이익에서 끝나요. 단기순이익에서 끝났죠. 근데 이제 재무회계는 IFRS를 기본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IFRS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단기순이익 밑에 자, 기타 포괄손익이 들어오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괄손익이 나오더라.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재무회계에서 차이점이고요. 요 계산하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풀이에서 한번 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표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작성할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소유주의 투자액이라든지 아니면 배분되는 몫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금 흐름표 한번 볼까요? 자, 현금 흐름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자, 투자 활동, 그 다음에 재무 활동, 그 다음에 영업 활동으로 나눠주더라. 요 세 개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까지 해내야 되니까 좀 쉽게 가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투자 활동하고 재무 활동은 재무상태표 생각하면 돼요. 재무상태표에 자, 최초로 회사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자금을 끌어오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그게 재무활동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그걸 자본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끌어오면 부채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재무활동은 부채나 자본하고 영향이 되는 거, 뭐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재무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돈 가지고 이제 차변에 자산을 배분을 하겠죠. 그래서 투자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자산이 다 투자활동이라고 보면 되더라. 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요거 영업활동은 어디에서 보는 걸까요? 그쵸, 얘는 손익계산서에. 그래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우리 흔히 말하는 영업이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업 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건데, 손익계산서에 보여주는 정보가 영업활동이에요. 자, 여기서 딱 하나만 조심하면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자산은 자산인데 모든 자산이 그럼 투자 자산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출을 했단 말이에요. 매출해서 외상을 하면 뭐가 늘어날까요? 그죠? 매출 채권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은 그럼 투자 활동이 아니고 무슨 활동이죠? 그렇죠. 영업 활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자산도 투자 활동은 아니고 무슨 활동을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쵸. 영업 활동을
하려고 원재료를 사거나 상품을 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채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부채가 그럼 다 재무활동이냐? 아니겠죠. 자, 매출채권하고 반대되는, 그렇죠, 매입채무. 자, 이런 것들은 영업활동일 거다. 이걸 여러분이 따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아주 잘 돼서 이제 뭐 여기서도 장사가 아주 잘 돼가지고 배당이 지급이 됐다. 그러면 배당은 우리가 흔히 자본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업종에 따라서 달라서 배당 같은 경우는 영업으로 보기도 하고 재무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것들 있죠. 예외적인 거 몇 개를 또 정리를 해 놓으면 얼추 비슷할 거다 이거예요. 자, 이게 돼야 여러분이 이제 현금 흐름표 작성하는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눠져 가지고, 자, 책에는 아예 정리를 해놨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 어떤 것들이 있냐. 제품의 생산이나 상품, 그 다음에 용역의 구매, 판매 활동하고 관련된 거, 이거를 영업활동이라고 하더라. 이거로 이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합니다. 얘도. 그 다음에 투자활동 나와 있잖아요. 고정자산. 자, 고정자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이런 걸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 유가증권 취득이나 처분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은행에서 돈 빌리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뭐 사채를 발행하거나, 거기 이제 배당금 지급 나와 있는데, 배당금 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보는 회사도 있고 재무활동으로 보는 회사도 있더라. 자, 이 정도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주석해서 나와 있죠. 주석이 하는 역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풋노트라고도 우리가 흔히 말하죠. 각주. 왜 우리 이런 거 만약에 회계에 의해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으면 이거 각주 표시한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별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써주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말 중요한 투자 같은 걸 결정할 때는 우리가 주석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석하고 별개로 주기라고 나와 있죠. 자, 주기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당기순이익 같은 거 볼 때 재무상태표에서 당기순이익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본 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나오잖아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자, 이익잉여금에서 여기 가로로 당기순이익은 얼마다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것들 있죠. 이런 걸 보고 주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기는 덧붙여서 이제 기록해 준다라고 거기도 나와 있죠. 정보 이용자한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우리 충실한 표현이 있었잖아요. 재무제표 내용 중에서 필요한 걸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아니다라고 해서, 자, 괄호 안에 표시해서 설명하는 걸 말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 아래 회계 순환 과정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회계 원리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아주 가끔은 이 중에 이제 뭐 보조원장이나 그 다음에 주요 장부는 어떤 거냐, 이 정도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이제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을 할 때 인식 기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단기로 하느냐 또는 차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바뀌겠죠. 단기로 수익을 인식하면 이익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차기 건데 수익으로 인식하면 결산할 때 뭘로 만들었죠? 선수수익이라고 해서 부채로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익을 줄여주고 낮춰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비용으로 할 거냐 차기 비용으로 할 거냐 라고 해서, 자, 차기 비용인 경우에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던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쭉 나와 있어서, 자, 인식 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크게 자, 자본은 따로 있진 않죠. 왜냐하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니까. 그래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해 놨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거기 아래 보이는 현금 기준하고 발생 기준. 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건 어떤 기준이었죠? 그렇죠. 발생 기준으로 일단 공부를 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측정하는 거. 자, 측정하는 거는 종종 나오는데, 자,
공정가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흔히 공정가치 많이 나오는데 그 공정가치 위에 기본적으로 역사적 원가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계속기업의 가정에서 근간이 됐던 게 역사적 원가였죠. 자,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를 가치로서 최초로 했을 때 우리가 잡아놓는 걸 말을 하는데 이때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이거 보고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데 자, 장점은 신뢰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단점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현행 가치는 크게 세 개로 나눠졌죠. 자, 공정가치라는 개념 많이 기억하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자산이나 부채는 그래서 우리가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더라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사용가치, 부채의 이행가치라는 단어 쓰고요. 그 다음에 현행원가라는 말도 나와 있죠. 저거는 이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하더라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개념적인 거니까 개념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3절에 재무제표 표시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재무상태표랑 이런 게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거 위주로 여러분이 다시 공부하면 되겠고, 자, 이제 하나씩 봤을 때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어떤 점에서 쓸모가 있냐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단기, 장기 지급 능력에 대한 정보 제공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뒤편에 재무비율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동비율이라든지 당좌비율 이런 것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율 같은 게 단기 지급 능력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더라. 그 다음에 재무구조에 부채하고 자본의 비율을 봐서 자본의 비율이 높으면 재무구조가 단단한 거죠. 이런 것들도 보여주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재무 능력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자, 근데 이제 한계 같은 경우에 역사적 원가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재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약간 목적 적합에 맞지 않는다.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근거가 될 수도 있다더라. 예를 들어서 뭐 대손 설정할 때 연령 분석법 이런 거 쓰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실무자의 직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회계 추정이 적용될 수 있다더라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에서도 쭉 나와 있는데, 자, 수익하고 비용으로 나눠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아무래도 포괄손익계산서 중점으로 공부를 좀 한다고 하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IFRS에서는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능별로 표시할 때는 비용의 성격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별로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하는 것들 기능별로 재분배하지 않는데 기능별로 하면은 자,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하고 분리시켜서 해주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거는 기능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구성 내용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죠.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뒷장으로 나가기 전에 손익계산서의 구성 내용에 내가 모르는 계정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내 거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일단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 주지 않는 거. 그래야 나중에 뒤쪽에 비율 분석까지 제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면 되겠고요. 자, 특이한 점 하나는 중단사업 손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책에 나와 있죠. 중단사업. 그동안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계속 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이 회사가 영원히 존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C사업부가 지금 너무나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요.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를 사업을 접어보자 라고 하면 이제 중단손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손익계산서에 연결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야 회계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 적절한 정보가 될 거니까. 그래서 중단사업 손익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나왔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익은 중단사업 손익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업이 있을 때는 따로 표기하더라.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기타 포괄 손익도 나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실현된 손익을 그동안에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만 다 보내놨죠. 어디에다 보내놨어요?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다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분류가 가능한 거는 다시 여기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을 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B번에 있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 포괄손익에 자, 우리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거를 여기에다 어떻게 반영을 해줄지에서 조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고 뒤에 이제 OX 문제나 문제풀이에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들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자, 추가되는 거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유용성과 한계가 있을 텐데 그냥 한 번씩 여러분이 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변동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라는 거, 일정 기간이라는 거 이 정도만 해주면 되겠고요. 자, 뒷장에 넘어가 보면 이익잉여금 변동을 크게 나눠서 자, 그 중대한 오류가 있었을 때 중대한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을 여기 반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배당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도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으로 넣어주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거 이제 나오죠. 자,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얘는 자본 변동표의 주석에 포함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자본 변동표하고 연결해 주세요. 자, 얘는 이제 상법에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그 다음에 결손이 나면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보고를 하는데 자, 어디에 딸렸냐 자본변동표하고 연동이 되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책에 보면 4절에 현금흐름표는 별도로 나왔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뒤에 있는 현금흐름표와 이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